이번 시간에는 지구 환경 변화, 인간 생활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볼 것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 기후 변화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기후 변화라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일정 지역에서 오랜 기간에 걸쳐서 기후가 변화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자, 일정 지역에서 오랜 기간에 걸쳐서 나타나는 것이 바로 기후라고 하는 건데요. 기후의 정의를 내포를 하고 있습니다. 기후란 일정 지역에서 오랜 기간에 걸쳐 나타나는 평균적인 기상 상태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기상이란 무엇이냐? 기상이란 바로 날씨랑 똑같은 말입니다. 지금 강의를 찍고 있는 현재 날씨는 비가 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기상의 정의, 기상의 그 설명에 들어가고요. 기후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는 온대기후, 한반도의 온대기후, 그리고 사막의 건조기후 이런 것처럼 평균적으로 따뜻하다, 평균적으로 강수량이 적어서 건조하다 이런 것을 나타낼 때 쓰는 말이 바로 기후입니다. 자, 그러면 기후변화라는 것이 일어나는 데는 어떠한 원인이 있냐면 크게 지구 내적 원인 그리고 지구 외적 원인 이렇게 크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지구 외적 원인은 다른 말로 천문학적 원인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요. 바로 지구의 자전이나 공전 또는 태양 활동 등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라서 천문학적 원인이라고도 부릅니다. 자, 지구 내적 원인에는 그러면 어떠한 내용들이 있을까 한번 보면 첫 번째로 화산 분출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화산이 폭발을 해서 화산 폐설물을 분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공기 중에 화산재나 이런 게 막 쌓여 있어요. 그렇게 되면 대기 투과율이 변화를 하게 되어서 화산재가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빛이 통과를 잘 못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기온이 낮아진다라는 그런 기후 변화가 있을 수가 있고, 그리고 두 번째, 지표면의 변화로 인한 반사율 변화. 예를 들어서 빙하의 경우에는 이제 태양빛을 반사해주는 역할을 또 하고 있습니다. 빙하뿐만이 아니라 사막이나 아니면 숲이나 이런 식으로 반사를 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빙하가 태양빛을 반사를 해서 기온이 높아지는 걸 방지하고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니까 태양빛이 이제 흡수되지 않게 반사해버리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빙하가 녹게 되면 그 반사하는 표면이 면적이 작아지기 때문에 반사를 하는 정도도 작아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흡수하는 태양빛이 많아지게 되기 때문에 기온이 상승하게 됩니다. 네, 그런 식의 변화가 또 있을 수 있고요. 다음으로는 수력분포 변화로 인한 해류의 변화입니다. 자, 해류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지구가 자전을 하고 대기의 대순환이 일어나면서 바람이 발생하는데, 그 바람 때문에 발생하는 게 바로 해류입니다. 바람이 불면 이제 해류가 바다의 흐름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지구는 자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로 방향으로 이렇게 바람이 발생하고 해류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닷물이 흐르다가 육지를 만나게 되면 거기에서 위로 올라가거나 아니면 아래로 내려가는 그런 형태의 해류를 보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륙 분포, 즉 바다와 육지의 분포가 어떻게 변하냐에 따라서 해류의 그 흐르는 방향이 변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농도 변화. 이산화탄소 농도 변화로 인해서 크게 나타날 수 있는 건 지구온난화죠.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으면 평균 기온이 높아집니다. 이것은 지구온난화, 다음에 나올 지구온난화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구 외적 원인으로 자전축 기울기 변화, 기울기 방향 변화, 그리고 공전 궤도 변화, 태양 활동 변화 등등이 있습니다. 자,
지구가 자전을 하고 공전을 하고 태양 활동이 변하고 이게 기후변화랑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지구가 자전을 하기 때문에 밤낮이 바뀝니다. 하지만 지구는 자전축이 약간 기울어 있어요. 이렇게 똑바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약간 기울어진 형태로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구의 자전축이 이렇게 기울어져 있다는 것은 이쪽에서 태양빛이 들어올 때 더 태양빛을 많이 받는 부분과 적게 받는 부분이 존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지구와 태양이 있다고 가정을 하면, 자, 여기가 적도고 이렇게 자전축을 따라서 가고 있으니까 이 아래쪽에 조금 더 태양빛이 많이 들어가겠죠. 그리고 요 위쪽에는 태양빛이 적게 들어가는 겁니다. 이때는 그래서 남반구가 여름이 되고 북반구가 겨울이 되는 그런 형태를 가지게 됩니다. 자전축이 기울어져 있고 지구는 공전을 하기 때문에 결국 계절의 차이가 나타나게 되는데, 자전축의 기울기가 변하면 태양빛이 얼마나 많이 받느냐가 달라지기 때문에, 표면당 태양 에너지에 도달하는 양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렇게 기후 변화가 일어날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자전축 그리고 공전궤도도 마찬가지로 공전궤도가 변화를 하게 되면 이 계절에 따른 그리고 태양 복사 에너지가 도달하는 그런 양이 달라지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기후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요. 태양 활동 변화 마찬가지로 기후나 기상현상이나 이 모든 것들은 결국 태양 에너지에 의존을 하기 때문에 태양 활동이 변화하면 자연스럽게 기후도 변화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기후 변화를 연구하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냐면, 첫 번째, 나무의 나이테를 연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나이테란 무엇이냐? 나무를 이렇게 잘라보면 이쪽이 있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진한 부분이 이렇게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게 있는데, 이게 바로 나이테입니다. 나이테가 생기는 이유는 나무도 기본적으로 따뜻할 때 잘 자라기 때문에 봄, 여름에 잘 자라고 가을이나 겨울쯤에는 굉장히 천천히 자라는 그런 현상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틈 사이에 있는 여기가 밝은 부분인데요. 이 밝은 부분과 어두운 부분이 번갈아 가면서 나오는 이유가, 이 밝은 부분은 봄, 여름에 많이 자라고 빨리 자라기 때문에 생기는 거고, 여기 이렇게 태처럼 이렇게 진하게 나오는 부분은 가을이나 겨울에 자라는 속도, 생장 속도가 느려지기 때문에 이렇게 진하게 태처럼 나오는 것이 바로 나이테입니다. 그러니까 나이테가 하나씩 생긴다라고 하는 것은 1년이 지났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나이테를 연구를 하는 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 자, 기본적으로 따뜻하고 비가 많이 내리게 되면 나무는 잘 자랍니다. 생장 속도가 빨라집니다. 그래서 기온이나 강수량이 높으면 생장 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에 여기 나이테 사이에 이 밝은 부분이 더 넓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이테 간격이 넓어진다. 그래서 나이테 간격에 따라서 이때 당시 기온이나 강수량이 높았는지 낮았는지 이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다음 연구 방법은 빙하 코어 연구라고 하는 건데요. 빙하 코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빙하에 이제 기둥으로 쭉 구멍을 뚫어서 얼음 기둥을 하나 가져옵니다. 빙하 기둥에서 그 기둥 안에 분명히 그때 당시에 공기방울이 갇혀 있어요. 그래서 공기방울이 갇혀 있는 거를 수집을 해서, 그래서
과거의 대기 성분을 연구한다. 왜냐하면 빙하의 코어가 깊으면 깊을수록 더 옛날에 생성되었던 빙하의 것이기 때문에 그때의 그때의 공기방울은 그때 당시에 대기 성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대기 성분을 연구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과거의 대기 성분을 연구하는데 이 방식이 바로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 대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 농도가 얼마나 되는지를 연구하는데 많이 쓰이는 게 바로 빙하 코어 연구입니다. 그래서 이산화탄소 농도를 연구를 하게 되면 기온이 올라갔을 때 이산화탄소 농도가 이때 ppm이었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다음으로 화성 연구입니다. 자, 화성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당시에 굉장히 번성했던 생물종들, 그래서 과거의 기후가 어땠는지를 간접적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화석 중에서 고사리 화석이 발견되었다고 한다면 이때 당시 기후는 지금 고사리는 산에 살고 습한 곳에 삽니다. 그래서 고사리가 발견되었다는 것은 여기가 산이었고 그리고 습연한 기후였다 라는 걸 나타내준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화석을 통해서도 그때 당시의 기후를 연구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구 방법에는 나이트 연구, 빙하 코어 연구, 그리고 화석 연구, 이렇게 크게 세 가지의 연구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렇게 연구를 해서 과거의 기후 변화를 이제 연구를 해보면 기본적으로 지질 시대가 시작된 이후에 따뜻했다가 추웠다가 온난했다, 한랭했다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그 예를 여기서 들어보셨죠. 자, 그래서 40만 년 전부터 지금까지의 기온 변화를 살펴봤을 때 이 기온은 연평균 기온입니다. 그래서 40만 년 전에 평균 기온이 0도보다 조금 높았다가 점점 이제 내려가서 영하 8도까지 낮아졌다가 다시 올라왔다가 따뜻해졌다가 추워졌다, 따뜻했다, 추워졌다를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는 이제 지구 온난화라고 하는 세계적인 현상 때문에 그 평균 기온이 굉장히 급격한 상승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그래프를 보시면 두 번째 그래프는 120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해서 쭉 그 기온 변화를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0도씨쯤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를 합니다. 지금은 그래도 온난한 상태에 있다는 거죠. 온난한 상태에 있으면서 왔다 갔다 이렇게 쭉 하다가 갑자기 2000년대쯤에서부터 평균 기온이 굉장히 높아지는 0.5도, 그리고 아마 지금 2020년 기준으로는 평균 기온이 1점 몇 도 정도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게 높아지는 추세를 볼 수 있는데 이게 바로 지금 지구 온난화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지구 온난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구 온난화라는 게 무엇인지 더 보면, 지구 온난화라고 하는 것은 온실기체 양이 증가해서 지구의 평균 기온이 상승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자, 그러면 온실기체란 무엇이냐? 바로 지표면에서 발생하는 에너지인 지구복사 에너지를 잘 흡수해서 다시 지표면으로 재방출하는 그런 온실 효과를 발생시키는 기체를 바로 온실기체라고 합니다. 자, 지표면도 분명히 그 태양 에너지를 받아서 뜨겁습니다. 태양 에너지를 받아서. 그러면 이렇게 달궈진 지표면에서 방출을 하는 에너지가 생성이 됩니다. 지구 복사 에너지를 생성을 하게 되는데, 여기 대기층에 있는 온실기체는 이 지구 복사 에너지를 흡수했다가 우주로 방출을 하기도 하고 다시 지표면으로 방출을 하기도 합니다. 자, 이 지표면으로 방출하는 이 에너지로 인해서 다시 지표면에서 방출을 하게 되고 지구 복사 에너지가 다시 생기고 계속해서 이렇게 에너지를 가두어 버리는, 그래서 온실 효과라고 하는 그런 현상이라는 것은 바로 방출할 에너지가
에너지를 온실기체로 흡수해서 다시 재방출, 지표면으로 재방출을 하게 되는 효과를 말합니다. 온실이라고 하는, 예를 들어 비닐하우스 같은 그런 온실이 실제로 이러한 메커니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따와서 온실 효과라고 명명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온실기체라는 것의 예시로는 무엇이 있느냐? 수증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온실 효과를 일으키는 기체고요. 그리고 이산화탄소, 우리의 대표적인 온실기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메테인. 예전에는 메탄이라고 불렸던 그런 메테인이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일산화이질소. 자동차의 배기가스 등으로 해가지고 종종 발생하는 그런 일산화이질소도 마찬가지로 온실기체입니다. 그리고 CFC라고 하는 물질이 있는데 우리 상표명으로 더 익숙한 바로 프레온가스입니다. CFC라는 뭐냐? 클로로플로로카본, 즉 염화플로로카본이라는 이름인데요. 이 탄소를 중심으로 플로린과 염소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들을 바로 CFC, 그리고 상표명으로는 프레온가스라는 이름으로 판매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 프레온가스는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죠. 오존층 파괴. 오존층 파괴를 이유로 사용이 금지가 됩니다. 오존층 파괴를 할 뿐만 아니라 온실 효과까지도 나타내는 굉장히 무시무시한 기체였는데 이게 어디에 쓰였냐? 냉매나 분무제로 쓰입니다. 자, 냉매라고 하는 것은 그 온도를 낮춰줄 필요가 있는 에어컨이나 냉장고 등에 들어가 있어서 이렇게 온도를 낮춰주는 역할을 하는 그런 그런 물질이 바로 냉매라고 하고요. 그리고 분무제, 스프레이 같은데 이제 분사를 돕기 위해서 또 프레온가스가 쓰였습니다. 지금은 거의 쓰이고 있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규제를 했기 때문에 쓰이지 않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온실 효과를 발생시키는 온실기체입니다. 자, 지구온난화라는 게 그래서 온실기체 양이 증가해가지고 이렇게 평균 기온이 상승을 하게 됐다고 하는데 이게 왜 일어나는가? 발생 원인을 보게 되면 대표적인 발생 원인은 바로 화석연료의 사용 증가입니다. 자, 산업화가 일어나고 석탄과 석유 등 화석연료의 사용이 늘어나게 되면 필연적으로 화석연료를 연소시키면서 이산화탄소가 크게 발생하게 됩니다. 화석연료는 지금 안 쓰이고 있는 것이 없죠. 석유, 천연가스, 석탄 여러 가지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는 바로 화석연료가 이렇게 화석연료를 연소시키고 나면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제일 큰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지나친 산림벌채의 경우에는 이 이산화탄소를 그 나무들이 광합성을 통해서 이제 포도나무로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산림을 벌채를 해버리면 나무를 막 다 깎아버리면 그 대기 중에 많은 이산화탄소를 다시 흡수를 할 수 있는 그런 구실이 없어지기 때문에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넘쳐나게 되는 그런 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리고 과도한 가축 사육, 이제 고기를 얻거나 아니면 가축으로부터 다른 여러 가지 뭐 가죽이나 등등등 이런 것들을 얻기 위해서 가축을 과도하게 사육을 하게 되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가축도 호흡을 하기 때문에 이산화탄소가 나오고 그리고 메테인도 같이 나오게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가축들이 이제 생활을 하고 물질 대사를 하면서 나오게 되는 부산물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온실기체를 계속해서 발생을 시키는 이런 것들이 문제가 돼서 온실기체 양이 증가를 하게 되면 여기 있는 그래프처럼 이렇게 기온이 점점 이렇게 높아지게 됩니다. 처음이 1800
1960년부터 해가지고 자료를 모은 건데요. 그래서 2020년까지 1800년 중반 후반쯤에서는 이렇게 기온이 그렇게까지 높지 않다가 점점 급속도로 높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쯤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온 편차는 점점 높아지고 여기 있는 이 하얀색 점선이 바로 1960년부터 90년까지 30년간의 평균 기온을 나타낸 건데 이 1860년대까지만 해도 그래도 낮은 상태로 유지가 되다가 점점 높아지는 급속도로 높아지는 그런 형태를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산화탄소 농도도 마찬가지로 이산화탄소 농도가 이 1860년대까지만 해도 굉장히 적은 농도를 유지를 하다가 점점 급속도로 높아지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이산화탄소 농도가 늘어나서 증가를 해서 기온도 높아지게 되는 그런 형태를 보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발생한 지구 온난화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라고 보면 첫 번째, 제일 중요한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빙하가 녹습니다. 북극의 빙하가 점점 후퇴를 하는 그 이미지를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빙하가 녹게 되면 그리고 해수가 계속 더워지니까 바닷물도 열 팽창을 하게 됩니다. 계속 기온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물도 부피가 늘어나기 때문에 해수가 열 팽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빙하가 녹고 바닷물이 이렇게 팽창을 하게 되면 해안에 있는 해안 저지대가 침수를 하게 되는 영향을 가져오게 됩니다. 해안 저지대에 사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그리고 거기에 서식하는 동식물들도 있을 텐데 바닷물 때문에 늘어난 바닷물 때문에 해수면 상승 때문에 침수를 겪게 되면 육지의 면적이 줄어들고 생활 공간이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서식지가 줄어들고 그리고 경작지도 줄어들게 되니까 곡물 생산량이 감소를 하게 되면 결국 인간한테도 굉장히 위험이 도래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다음 영향으로는 강수량과 증발량의 변화라고 되어 있는데 기온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바닷물이 증발하는 양은 더 많아집니다. 그리고 강수량 같은 경우에도 이 증발량이 많고 그리고 기온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 강수량도 많아지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문제가 비가 오던 곳은 폭우가 내리게 되고 그리고 비가 안 오는 건조한 지역에는 더욱더 사막화가 가속이 되는 그러한 현상을 도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폭우가 온다든지 기상 이변이 발생할 수도 있게 됩니다. 태풍도 더 자주 오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생태계 변화. 기온이 계속 올라가니까 좀 평균 기온이 낮은 곳에 살던 생물들이 이제 생태계 변화로 인해서 이제 서식지를 잃어가게 되고 생물 다양성이 감소하게 되는 그런 역할도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굉장히 나쁜 영향을 미치는 지구 온난화를 방지하는 대책으로 무엇이 있는가 하면 기본적으로 온실기체를 우리 인간이 만들어내는 인위적인 배출을 줄여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게 화석연료의 사용을 억제를 하게 되는 그런 운동을 많이 벌이고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를 많이 개발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태양에너지. 그래서 태양열을 이용한 태양열을 모아서 이용하는 태양열 에너지도 있고 그리고 태양빛을 이용하는 여러 가지 새로운 에너지들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풍력이나 조력, 바람을 이용하는 것과 그리고 밀물과 썰물의 차이를 이용한 에너지인 조력 에너지 그리고 땅에서 나오는 열을 이용한 지열 에너지 등등 여러 가지 신재생 에너지를 개발하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이게 자발적으로 이루어지긴 힘들기 때문에 국가 간의 협약을 맺습니다. 국가끼리 해가지고 온실기체의 양을 줄이자라고 하는 협약을 맺는데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기억해두면 좋은 게 바로 UN 기후변화 협약이라고 해서 1992년에 UN 회원국들이 모여가지고 온실기체를 줄이자라고 하는 협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교토 의정서, 일본 교토에서 이제 다시 한번 모여서 협약을 맺는 게 1997년이고요. 그리고 파리 협정이라고 해가지고 파리 협정은 조금 더 구체적인 계획을 국가 단위로 수립을 해가지고 이것을 이행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바로 2015년 파리에서 있었던 파리 협정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온실기체 배출량을 30%는 줄이자라고 파리 협정에서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자, 우리나라를 비롯한 한반도에서는 지금 지구 온난화 때문에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지를 한번 봐야겠죠. 자, 한반도의 지구 온난화는 기본적으로 급속한 산업화 그리고 인간의 활동 때문에 이렇게 지구 온난화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 산업화라고 하는 것이 이제 아무래도 화석연료를 많이 쓰는 그런 활동이다 보니까 온실기체 배출량이 엄청나게 크게 증가를 하게 됩니다.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산업화가 굉장히 짧은 시기에 급속도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발생한 온실기체량이 굉장히 크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 전체에 비해서 큰 폭으로 상승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오투책 255쪽에 있는 그래프를 보시면 평균 기온 편차 그래프가 있는데 지구 전체가 보라색, 우리나라가 검은색으로 나와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 전체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1950년대 이후부터 굉장히 가파르고 급격하게 기온이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는 대기 중에 온실기체인 이산화탄소와 메테인의 농도 변화를 나타내는데, 이산화탄소와 메테인 모두 굉장히 50년대 이후로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산화탄소와 메테인 등 온실기체 양이 급격하게 늘어서 우리나라가 지구 전체에 비해서 굉장히 급속도로 기온이 상승하고 있다는 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과 같은 기온 상승세의 경우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는가? 첫 번째, 동식물의 서식지가 변화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식물도 마찬가지고 동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과나 한라봉, 사과는 주로 사과도 그렇고 한라봉도 그렇고 일조량이 많고, 즉 햇빛이 많고 따뜻한 곳에서 많이 자라는 그런 식물들인데, 이 식물들의 재배지가 남쪽에 있었다가 점점 북쪽으로 올라오는, 북상을 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또한 난류성 어종이라고 하는 것은 따뜻한 물에서 주로 서식하는 물고기를 말하는데, 대표적인 예로 멸치 같은 경우에는 이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어획량이 증가하게 되는 그런 효과를 가져오기도 했습니다. 난류성 어종이 서식지가 북상을 하게 되면 위도가 더 높은 곳에서도 난류성 어종이 잡히기 때문에 어획량은 증가를 하게 되는데, 반대로 한류성 어종, 즉 추운 바다에서, 차가운 바다에서 사는 물고기들은 예를 들어 명태나 꽁치 같은 한류성 어종들은 오히려 어획량이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마냥 멸치 어획량이 증가했다고 좋은 일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리고 다음으로 봄꽃의 개화 시기가 빨라진다라는 문제도 있습니다.
봄꽃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게 개나리 그리고 벚꽃. 실제로 지금도 많이 빨라졌습니다. 벚꽃 같은 경우에는 원래 기본적으로 4월 초나 중순쯤에 폈었다가 점점 시기가 빨라져서 남부지방에는 3월 말에도 벚꽃이 피는 그런 일도 있고 요즘 이렇게 봄꽃의 개화 시기가 굉장히 빨라졌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름이 길어지고 겨울이 짧아지는 문제. 여름이 굉장히 길죠. 일찍 더워지고 그 더위가 오래가는 그런 현상을 지금도 겪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더 심해질 전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열대 기후구의 확대.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온대기후라고 하고 있지만 점점 온대기후라고 하고 있고 아열대 기후구라고 하면 저기 남해안 쪽에나 아열대 기후구였는데 이제 계속해서 지구 온난화가 지속되다 보면 21세기 말쯤에는 아열대 기후구가 굉장히 많이 올라올 것이다. 그래서 산지처럼 추운 곳을 제외하게 되면 거의 대부분 아열대 기후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변화를 겪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